세상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이만큼 벌어야 하고 행복하려면 이만큼 가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평생을 달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기준을 향해 달리면서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가짜라는 것을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비켜라, 햇빛을 가린다고 말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햇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24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환한 햇살 아래서 불을 밝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자가 미쳤나? 대낮에 등불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누군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이봐, 뭘 찾는 거요? 남자가 대답했지요. 사람을 찾고 있소.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넘쳐났거든요. 부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학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없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놈 완전히 돌았군. 그러나 그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고 천천히 걸었지요. 부자들의 호화로운 옷 사이를 지나며 귀족들의 거드름 피우는 얼굴 앞에서 그는 묻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붓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개처럼 산 철학자, 견유학파, 개견의 선비 유자를 씁니다. 그는 스스로를 개라고 칭했어요. 왜 개였을까요? 개는 주인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지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삽니다. 디오게네스가 원한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그의 집이었지요. 가진 것이라곤 낡은 망토 한 장과 지팡이 하나, 그리고 물을 마실 때 쓰는 작은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를 보았지요. 아이가 샘물에 손을 담그더니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본 디오게네스가 자신의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릇을 내던졌지요. 이것도 필요 없구나. 그는 이제 그릇마저 버린 겁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가장 철저한 자유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지요. 걱정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교할 것이 많아져요. 디오게네스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가지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진 거지요. 그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대답할 수 없었겠지요. 재산은 있는데 행복은 없었으니까요. 24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도 등불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용수 씨, 63세 나이에 서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였지요. 작은 회사 격리로 30년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연금만으론 생활이 빠듯했어요. 아들 결혼에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노후 자금이라고 할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경비 일이었지요. 처음엔 한두 해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0년이 됐어요. 어느 날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 모임이라고 했지요. 용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권했습니다. 가봐요. 언제 또 보겠어요. 아내 말에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용수 씨는 뭔가 잘못 왔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은 친구, 금시계가 손목에서 번쩍이는 친구, 명품 가방을 든 아내와 함께 온 친구, 다들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용수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지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손주가 올해 서울대 갔어. 우리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 크루즈로. 골프 치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 사람? 손주 자랑, 여행 자랑, 골프 자랑.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용수 씨는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뭔가 보이더군요. 자랑하는 친구의 눈빛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얼굴 뒤에 초조함이 숨어 있었지요. 나도 뒤처지면 안 돼. 그런 강박 같은 것이요. 우리 집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자랑하는 말투 속에 허세가 느껴졌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여야 해. 그런 조급함이 묻어났지요. 용수 씨는 처음엔 주눅이 들었습니다. 나만 초라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화려한 웃음 뒤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과시 뒤에 공허가 있었지요. 성공한 척하는 얼굴 뒤에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말했던 것. 사람을 찾고 있다. 부자도 많고 귀족도 많은데 사람이 없다던 말.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건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였던 거지요. 디오게네스가 던진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너희 정말 행복하냐고. 그런데 물을 수가 없었지요. 차마 그 질문을 던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용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하고 지내? 나는 아파트 경비 일하고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대단하네. 아직도 일하고. 칭찬인지 동정인지 모를 말이었지요. 용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도 가면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쓰리고 아팠거든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지요. 어땠어요? 반가웠죠? 다시는 안 가. 용수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지요.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친구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용수 씨도 가면을 썼거든요. 그래, 나름 괜찮게 지내 하고 웃었습니다. 속으론 괜찮지 않았는데요.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고 찾던 사람, 진짜 사람. 나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 그의 일과였지요. 좁은 경비실에 앉아 CC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화면 속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용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항아리에서 살았다면 나는 이 경비실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갇혀 있지요. 뭐가 다른 걸까요? 디오게네스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항아리를 선택한 거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떠밀려서요. 그 차이가 자유와 감옥을 가르는 거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그릇을 버린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자유가 줄어드니까. 용수 씨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적은 월급, 무시당하는 자존심, 남들 눈치 보는 습관, 버티면 뭔가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 이것들을 지키려고 10년을 버틴 겁니다.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젊은 입주민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아저씨, 택배 좀 받아두세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지요. 용수 씨보다 30살은 어렸습니다. 그런데 반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용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입주민이 가고 나서 한숨이 나왔지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켜라, 햇빛을 가린다. 세계를 정복한 왕에게 비키라고 한 사람. 그런데 나는요, 30살짜리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돈인가요? 아니면 체면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였지요. 저녁에 동창 단체 카톡방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골프 사진을 올렸더군요. 파란 잔디 위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 용수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에 속이 쓰렸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창회에서 봤던 그들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불안, 과시하는 말투 속에 묻어나는 초조함. 저 사진 속 웃음도 진짜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지요.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저 친구들, 골프를 치면서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척하는 걸까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 찍는 건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들의 행복이 진짜든 가짜든 그건 내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진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요. 디오게네스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와도 비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용수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톡방 알림을 껐지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지요. 아내가 용수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눈이 죽어 있어요. 예전엔 그래도 눈에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꺼진 것 같아요. 용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해요? 뭔 소리야. 경비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용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빽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요. 다들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나처럼 힘들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용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얘기 읽었어. 뭐요? 디오게네스. 2400년 전 그리스 사람이야. 항아리에서 살았대. 항아리에서요? 왜요? 자유롭고 싶어서. 가진 게 많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지.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용수 씨가 말을 이었지요. 그 사람이 왕한테도 비키라고 했대. 햇빛을 가린다고. 대단하네요. 용기가 있었나 보네. 용기라기보다 자유로웠던 거야. 잃을 게 없으니까. 용수 씨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뭘 지키려고 여기 있는 걸까?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당신이 정해야죠. 근데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켜봐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내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킬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용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판이 싫으니까 나가버렸다. 항아리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서울이 정한 기준, 성공의 척도, 남들의 시선, 그것들에게 비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가슴이 뛰었지요. 그날 밤 용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떠나볼까? 아내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마음이.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게요? 시골. 바다 있는 데로. 조용한 데로. 당신은 어때? 싫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진 않아요. 솔직히 나도 여기 사는 거 힘들었어요. 그랬어?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었지. 맨날 한숨 쉬고 잠도 못 자고. 용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아니에요. 같이 힘든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지요. 빽빽한 아파트 불빛들.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을까. 용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판을 나가기로. 디오게네스처럼 세상이 정한 기준에 비켜라고 말하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퇴직금과 적은 저축을 털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정리했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동창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었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목적지는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마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바다가 마음에 들었어요. 확 트인 수평선, 그게 끌렸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지. 근데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그건 그래요.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용수 씨도 웃었지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10년을 보낸 곳이었지요. 좁은 공간, 낡은 의자, CCTV 화면들. 정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정보다는 습관이었습니다. 익숙함에 갇혀 있었던 거지요. 디오게네스가 물 마시는 그릇을 버렸던 것처럼 용수 씨도 이 경비실을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이건 내 삶이 아니라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차에 올라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나도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건 그렇네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의 파란 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용수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디오게네스가 항아리 속에서 햇빛을 쬐었던 것처럼 용수 씨도 이 바다를 바라보며 햇빛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다. 용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자. 처음 몇 달은 막막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어 살았습니다.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지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일자리 없을까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지요. 여기는 일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다 나갔는데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부자도 없고 거지도 없고 그냥 바다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누가 뭘 더 가졌는지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왜 아테네 시장에서 사람을 못 찾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거기엔 비교와 경쟁뿐이었으니까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바닷가를 걸었지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시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 상자를 나르고 가격을 흥정하고 트럭에 짐을 싣고 용수 씨는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었지요. 아저씨, 여기 처음 보는 얼굴인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손은 거칠었지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여긴 왜?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여긴 바다밖에 없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 뿐인데. 그래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생선 상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면 말해요. 여기 일 배우면 먹고 살 수는 있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용수 씨는 다음 날부터 어시장에 나갔지요. 생선 도매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생선 종류도 몰랐고 경매 방식도 몰랐고 손은 비린내가 빠지지 않았지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던 때와는 달랐어요. 여기선 누가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수 씨, 이거 좀 도와줘요. 용수 씨, 오늘 고등어 좋아요. 한번 봐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용수 씨. 그게 그렇게 다른 줄 몰랐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던 사람, 여기 있었습니다. 가면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 진짜 사람들이요.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단골 횟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지요. 횟집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용수 씨, 서울에서 뭐 했어요? 아파트 경비원이요. 아, 그래요? 힘들었겠네. 뭐, 그냥 저냥이었죠. 사장이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서울 살았어요. 그래요? 응, 사업했지. 꽤 잘 나갔어요.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망했지. 완전히 사업 말아먹고 빚지고 이혼까지 하고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용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장이 말을 이었지요. 근데 이상해요. 여기 와서 횟집 차리고 살다 보니까 서울서 잘 나갈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정말요? 응. 그때는 돈 벌어도 불안했어요. 더 벌어야 하고 더 커져야 하고 끝이 없었지. 사장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오늘 장사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용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서울 있을 때는 맨날 비교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죠? 서울은 그게 문제야. 비교할 게 너무 많아.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다 비슷하니까 비교할 것도 없지. 두 사람은 소주를 부딪혔습니다. 용수 씨가 물었지요. 사장님은 후회 안 해요? 서울에서의 삶 후회요? 글쎄, 처음엔 했지. 근데 이젠 아니에요. 왜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왔을 테니까. 여기 안 왔으면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았을 거고. 사장이 웃었습니다.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는 거지. 용수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떠올랐지요. 그는 재산을 모두 잃고 노예로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했지요.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가진 것의 무게에서 벗어난 겁니다.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디오게네스의 그 질문,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에 대한 집착이 불행을 만들지요. 비교가 불행을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용수 씨는 이제 어시장에서 인정받는 도매상이 되었지요. 단골도 생겼습니다. 횟집들, 식당들의 생선을 납품했어요.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서울 경비원 시절보다 수입이 더 좋았지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야 했고 몸은 고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시장으로 갑니다. 경매에 참여하고 생선을 떼어 오지요. 단골들에게 배달을 돌립니다. 점심쯤이면 일이 끝났어요. 오후엔 자유였습니다. 아내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가 나는 것을 보며 그냥 걸었지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좋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녁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맛있었지요.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눈이 살아났어요. 그래, 서울 있을 때는 눈이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반짝반짝해요. 용수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 얼굴도 좋아졌어. 화색이 돌아.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어요. 용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보는 노을과 이 작은 마을에서 보는 노을이 다를 게 있을까요? 노을은 그냥 노을입니다. 아름다움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눈을 열면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항아리 안에서도 행복했던 이유,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행복은 마음이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방파제에 앉아 있었지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해의 일출, 수평선 위로 빨간 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감동이었어요. 질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창 이름이 떠 있었지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용수야, 너 요즘 뭐 하냐? 오랜만이다. 다들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어. 카톡방에도 안 들어오고. 아, 그랬구나. 미안. 근데 어디야 지금? 서울 아니라며? 응, 동해 쪽 바닷가 마을에 있어. 뭐, 거기서 뭐 해? 생선 장사해. 도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선 장사. 야, 진짜냐? 응, 진짜. 와, 대단하다.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할 거 없어. 그냥 사는 거지. 그래도 친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거기서 살만해? 응, 살만해. 후회 안 해. 서울 떠난 거. 용수 씨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해. 진짜로. 여기 와보니까 알겠더라. 서울에서 내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 뭘 붙잡고 있었는데. 혀껏. 남들 시선, 비교, 체면. 그런 거. 친구가 말이 없었습니다. 용수 씨가 덧붙였지요.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지. 나 간다. 일해야 해. 아, 그래. 연락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수 씨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2400년 전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말했습니다. 비켜라. 햇빛을 가린다. 세계를 정복한 왕에게 비키라니. 그건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가리는 것들을 걷어내겠다는 선언이었지요. 용수 씨도 그랬습니다. 서울을 떠난 것, 경비원을 그만둔 것, 동창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것, 그건 자기 삶을 가리던 것들에게 비켜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햇빛 아래 섰습니다. 동해의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지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용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디오게네스의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행복이 옵니다. 가면을 벗을 때 자유가 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디오게네스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용수 씨도 이제 알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한 하루를 살아가며 그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습을 감추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물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여, 너희 재산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느냐?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달립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고 있나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춰보세요. 딱 하루만. 남들이 뭘 가졌는지 보지 말고 내가 뭘 가졌는지 보세요. 부족한 것 말고 이미 있는 것을요. 숨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비교를 멈추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오게네스는 항아리 안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밖에서 안으로, 남에게서 나에게로. 그러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햇빛 아래 서시기 바랍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말없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겠지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햇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던 것, 그건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가면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됩니다. 가면을 벗은 나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